자존심 강한 독일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독일은 에너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제의 해답은 한국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직접 한국에 전화를 걸어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한국과의 오랜 관계를 언급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 러시아 반대 세력의 중심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러시아를 제재했지만 이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은 가혹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약점을 파고든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하며 독일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이 이러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그 해결의 열쇠를 쥔 한국이 독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독일과 한국의 협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기가 슬슬 효력을 발휘하는 겨울로 넘어서면서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바로 천연가스. 독일은 예전부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 독일 경제를 굴리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 취약한 국가인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모조리 사용해도 올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면서 독일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 이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할 천연 가스 가격도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가스 가격 비교. 포털 체크 24는 작년 독일은 쌓인 가구 기준 17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 5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에너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금은 독일 경제가 져야 할 의무라고 표현하며 이에 더해 부담금이 없다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민을 역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등 정보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유물로 생각되던 땔감이 다시 독일 사회에서 인기를 끌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구하는가 하면 석탄을 비롯한 갈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로 품질 좋은 석탄 수입에 독일 국민들이 나서는 등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독일 시민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에 더해 독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바로 렌지 터미널 건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에너지 기업 알베 그룹 네덜란드 가스가스와 브룬스 배틀 렌지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서 러시아에 다량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결과를 부랴부랴 렌지 터미널 건설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 배틀 렌지 터미널이 안정화되면 여기서 공급받는 연간 렌지양은 80억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죠. 급한 마음에도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며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액화 천연가스 렌지 수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올라프 슈츠 총리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렌지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지었죠. 겨우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게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지를 실어와서 독일까지 견인할 렌지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프 슐츠 총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천재 렌지 운반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무섭게 쫓던 중국이 스스로 기술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업계 탑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늘어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 업계를 대표하는 주종인 렌지지선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지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수주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조선 업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영하 163조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될 경우 대가 두 동강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타 좋은 탱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렌지 운반선 분야입니다. 일찍부터 극저온 탱크 기술을 보유했고 탁월한 실력을 보였기에 한국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인력을 투입해 저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더 싼 가격의 렌지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이 한국의 뒤를 이어 렌지 운반선 왕좌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인건비를 이용해 저가의 렌지 운반선을 만들 수는 있었어도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둥중화조선이 건설했던 지선 글래드 스톤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보다 싼 가격에 건조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선박이 결국 중국의 민낯을 확인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다시 렌지선을 의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계속해서 렌지선의 강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빼앗긴 과거를 잊지 않고 한국은 절치부심하며 기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건조 능력으로 최근 Q클래스 렌지 지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운송 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선박을 Q클래스 선박이라고 부르며 한 척 단 가격이 3천억이 넘는데요.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대우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소위 말하는 빅 3만이를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도 클래스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규모를 한 번에 제조하는 것은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조선 업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밖에도 한국 조선업계 최강자들을 세계 첫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저압식 액화천연가스 렌지 이중연료 엔진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9000마력 급의 엔진은 렌지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오토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 저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내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대기 중 질소 산화물과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죠. 독일에게 필요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대규모 렌지 운반을 통해 독일 에너지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도끼 말고도 유럽 국가를 비롯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평가를 하는 액화 천연 가스렌지를 원하고 있기에를 운반할 수 있는 렌지 운반선 수요는 폭증했고 조선해온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엔지선 선가는 7월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00만 달러가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좋은 렌지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출 넣는다고 해도 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태를 파악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대규 물량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올라프 슐츠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일의 요청에 답변을 빠르게 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 이국에서도 가스 운반에 한국의 지선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독일이 가용할 수 있는 엔지 지선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 등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엔지 지선을 요청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기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조 원어치의 대규모 렌지 선 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하는 양의 엔지 지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연 독일은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가치가 상승하는 한국 렌지 선의 순항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 렌지 운반선이 전 세계 표준 운반선으로 완전히 자리잡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독점 과점. 이러한 용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단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달콤한 단어입니다. 시장 전체를 독점하루로써 이윤국 대화를 시연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시장에서 조선업 반도체 드램 정도가 이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조선 34세가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뒤를 바짝 쫓는 중국을 떨쳐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은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 창출 효과와 더불어 전후방 산업 동시 성장 효과 그리고 높은 외화 가득률 등 장점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선망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산업이기도 하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 세계 조선업의 중심은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으로 건너갔던 조선업이 1970년대 전후로 일본으로 무게추가 옮겨갔죠. 한때 바다를 떠다니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건조했던 화양연화 화얀양화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일본을 누르고 조선업 왕국을 구축했던 한국은 2010년대 중반 중국에 잠시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올해 한국 조선 업체들이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왜냐면 HD 한국조선의 양하나, 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1분기에 동시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으나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 동시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세계 1위 조선 업체인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6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영업손실 190억 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극자 기록입니다. 세계 2위 조선 업체인 삼성중공업 역시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77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297.0 증가했습니다. 세계 3위 조선 업체 한오션 또한 올 1분기 영업이익 529억 원으로 하나오션의 경우 올 초에만 벌써 지운반선 12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초대형 LPG 운반선 1척 등 17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로써 올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44.7% 수주액 13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4% 증가하면서 세계 1위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소 순위가 바로 세계 조선소 순위가 되는 조선업의 신화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지선 9척 암모니아 선 무척 중 NG선 29척 암모니아 선척을 수주했습니다. 즉 1분기 발주된 친환경 선박 100% 우리 조선 업체들이 금액 수주했으며 2002년 5월 중국은 2015년까지 세계 1위 선박 대국이 되겠다는 선박 굴기를 내세우는데 불과 8년 만에 목표를 달성했죠. 2010년 기준 선박 건조량, 수주량, 수주잔량 등 3대 지표에서 한국을 누르고 1위가 됐으니까요. 90년대 중반 일본을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오른 한국이 꽤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중국 때문에 고작 10여 년밖에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이 친환경 선박 덕분에 다시 1위를 탈환했는데요. 중국에 다시 1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부와 조선업계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년간이 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얼마 전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열고 조선 산업의 중장기 기술 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디전 2040 발표했습니다. 작년 연말 출범한 기술 얼라이언스는 산업부와 조선 3사 최고 기술 책임자시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미래조선 기술개발론의 기구로 이번에 발표된 비전 240은 반년간 논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정부는 먼저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을 목표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자동화 기반의 선박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3대 분야에서 확보해야 할 100대 핵심 기술 351개의 세부 기술을 선별하고 향후 우리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집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죠. 집대 핵심 프로젝트는 암모니아 추진선 애화, 수소 운반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중대형 전기 추진선, 선박용 탄소 포집 장치 자유항 플랫폼 액화 천연가스 렌지 액화 수소 화물창 국산화, 초경량, 고능률 협동 로봇 무인 자율 제조 공정 기술. 야드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입니다. 렌지 선 이후 먹걸가들 암모니아, 액화수소,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스마트 제조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 조선업계는 터부 4년치 일감을 확보해 슈퍼사이를 번개도 올랐음에도 웃고 있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회의에서 우리 조선 3사는 별도의 회의를 여 용접합동 로봇 가상현실 VR 활용한 근로자, 용접 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AI 체보 조선사 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 오래 숙련된 현장 인력이 중요하지만 한때 20만 명 수준이었던 조선업 인력이 2023년 기준 9.3만 명으로 도망갔습니다. 중국국의 1위를 빼앗기고 조선업계 장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이 인건비가 높은 반도체 공장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계 생산인력 안정화를 위해 중년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존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실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현장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가장 크고 외국인은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저숙련 노동자를 어달래 경력을 쌓아 고숙련 노동자로 만들어야 하지만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들로 불가능한 일이고 로봇 등 첨단 장비 투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는 장애물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찌 막는다 손치더라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업계로 진출하려는 고급 인력이 줄고 있는 것도 큰 문제죠. 한때 조선공학과는 졸업 후 고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1960년대 인기 순위 6기에 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014년 서울대 조선의 항공학과 경쟁률 5.381은 2016년 31로 떨어졌고 2024년도 경쟁률은 4일입니다. 공과대학 평균 경쟁률보다 낮은 수준이죠. 부산대 역시 같은 추세입니다. 2014년 8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1년 2.761로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2024년 3.541로 소폭 상승했을 뿐입니다. 조선업계는 국제적인 탈탄소 압박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기를 맞아 이에 대한 연구 설계 등을 담당한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조선업계를 좀 잡았던 일본이 무너진 것도 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실패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사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크게 보면 해운업은 자동차 산업과 흡사합니다. 진차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시장이 있고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를 폐기하는 시장이 있듯 조선업에도 이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하니까요. 신조선 중고선 해체선은 노후화되어 항해가 불가능한 선박을 구매일을 해체, 고철을 팔아 수익을 얻습니다. 선박에는 워낙에 많은 자재 특히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철 강만 하더라도 상당하죠. 정주영 공법으로 유명한 서상만 척지 롤마이 공사에서 침몰시켰던 선박도 현대가 30억 원에 사들인 23만 통극폐 선박이었다. 보통 조선 시장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신조선 즉 새롭게 배를 건조하는 시장인데 1970년대 일본이 신조선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발주 선박의 절반이 일본에서 건조됐다. 화양연화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제1, 2차 석유파동이 터지며 일본 정부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시작하는데요. 5.1 파동을 겪은 이상 앞으로는 전 세계 어떤 선주도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설비 감축과 설계인력 감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소위 조선 합류화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조선사들의 도크의 절반을 줄이고 핵심 설계인들을 내보내라고 압박한 겁니다. 그리고는 표준 선형을 개발 시 즉 선박의 표준을 정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선박을 만들자는 겁니다. 발주사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형화된 선박을 만들면 발주사가 그걸 살 것이라 예상한 건데요.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니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도 큰 관계는 없지만 선박은 다릅니다.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석유를 운반할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석탄을 운반할 것이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영하 163C 이하에서 운반해야 하는 천연가을 운반해야 할 겁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은 그 모양이 동일할 수도 동일해서 안 됩니다. 농산물 운송 선박에 석유를 운송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결정적인 인페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측과는 달리 일본의 구조 조정 직후 전 세계에서 발주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에 발주하여 선주들은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커녕 이미 건조한 선박만 들이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해외발 주사들이 일본 대안으로 한국을 찾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형광을 되찾기 위해 1위부터 5위까지 조선사들은 중구난방으로 인수합병하는 등 돌파를 찾고 있지만 일본이 다시 예전의 황자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선업이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니까요. 일감이 없는 조선업계로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은 줄고 가장 확실한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교들이 앞장서 조선학과를 폐지시키는 고급 인력으로 키울 젊은이들이 유입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일본 조선업을 이끄는 머리가 희끗하신 나이 많은 엔지니어들이 은퇴하면 이제 일본에는 조선업이 하는 명맥이 아예 끊겨 버릴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혁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2020년대 들어서며 선박 분야 강화된 친환경 규제는 한국에게 상당한 기회가 됐습니다. 국제사기 구이모의 탄소 규제도 엄격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렌즈 수요가 급증하면서 탄소 배출 이적은 렌즈 운반선 및 렌즈 추진선 발주가 급증했고 다행히 한국 조선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어도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고가 터지면서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솔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가 그리고 실패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상당합니다. 아직은 전 세계 1, 2, 3위 조선사가 전부 한국에 있고 아마 몇 년간은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고급 인력을 지속적으로 조선업계로 불러올 수 있을지 묘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최근 새 1위를 탈환하면서 그야말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수주왕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중국을 진작에 제치고 연일 초고속 상승 행진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 같은 기세에 힘입어 미국 함정 사업이 한국에 진짜로 넘어갈 분위기가 형성되자 미국 조선사들이 들고 일어나며 한국 견제 안간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독자 핵전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며 이 조선사들의 심기를 더욱더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데 한국 조선업계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제대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수주량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 세계 선박발 주량의 40%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의 24% 점유율을 크게 앞선 것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37만 CGT 기록했으며 한국 조선소들은 이 가운데 96만 CGT 수주한 반면 중국은 57만 CGT 수주하며 이에 그쳤습니다. 발주건 수로는 중국이 30건으로 한국의 18건을 앞섰지만 총톤수 기준으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며 중국의 콧대를 제대로 부숴버렸습니다. 실제로 수주량은 수보다 용량이 중요한데 한국 수주 선박의 한 척당 환산 톤수는 5만 3천 CGT 중국보다 약 2.800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조선소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 출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렌즈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일정 전문가들도 국내 조선업계가 강세를 보이는 엔지 운반선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고부가 가치 선조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올해 상반기 국내 조선 3사는 일제의 흑자를 내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중인데요. 국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나오션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8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나 더욱 기쁜 소식은 이러한 흑자 흐름이 계속될 거라는 사실인데 실제로 최근 성과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조선업계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어항을 가늠하는 지표인 신조선가 지수는 7월 187.98을 기록하는 등 정점에 달한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점인 2008년 9월에 육박하는 등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조선가 지수가 180을 넘어선 게 2008년 이후 처음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으로 이미 조선 3사는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력인 지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억 달러 수준인 렌즈 선의 인도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할수록 조선사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는 만큼
우리 조선업계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타르로 더 대규모 렌즈 운반 선건조 계약이 쏟아지는 등 연이은 수주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계속 순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조선업계에 따르면 카타르의 국영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우리 돈으로 6조 8,800억 원 최대 무척에 달하는 NG 운반선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납기가 빠른 한국 조선사들이 벌써부터 이 가운데 10대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원하는 NG 운반선은 27만 1000 큐빅미인 카타르 차이나 막스급인 현존 최대 크기로 길이 344m, 너희 53.6m, 높이 27.2mm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지난 4월 60억 달러 규모 18대의 카타르 차이나 막스렌즈 운반선 건조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추가로 최대 20척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중 4척은 중국 조선사 중 한 곳이, 또 4척은 카타르 에너지와 관계가 깊은 조선사 3곳 중 한 곳에서 2곳을 선정할 예정으로 한국의 몫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발주 물량의 나머지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우리 조선사와 지난 6월부터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카타르가 발주 물량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긴 건 한국 조선사들이 중국 조선사에 비해 월등히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NG 운반선 표준 크게로 자리잡은 17사 12m급 척도 추가 발주할 예정인데 역시 한국 조선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의 대형 조선 3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카타르 에너지 렌즈 운반선 4척을 수주할 만큼 이미 신뢰를 쌓은 상태입니다. 숫자만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17척, 삼성중공업 15척, 하나오션 12척 등으로 모두 176, 122 미터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트 카타르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업계에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력인 렌즈 선의 수요가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렌즈 극 좋은 화물창 독점 특허를 가진 프랑스 가즈 트랑스포르 에떼 그니 가지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렌즈 프로젝트는 1억 7천만 톤 규모로 이를 옮기려면 조선수에 발주된 185기의 렌즈 운반선 외에 100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들 물량이 나오면 하반기에도 한국 조선사들이 렌즈 운반선을 더 수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군함 건조를 한국에 맡기려는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4월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둘러보곤 이벙벙했다 말하는 등 한국의 조선업 역량이 매우 놀랍다고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해군에서 진짜 한국의 호 사업을 맡기려는 신호가 보이자 업체에서 대놓고 견제를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함정 방산 기업들이 미국 함정 유지 보수정비마로 사업에 본격 뛰어들기 위해 얼마 전 미국 방부의 자격평가를 순조롭게 통과했지만 암초를 만났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 조선사들이 한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미 대선을 계기로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진출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 조선 수협의회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외국에 아웃소싱하는 걸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한국을 대놓고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 조선업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며 자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조선수협비회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미 대선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며 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으로 밥그릇을 지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군남 건조 능력에 대항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한국 조선업계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핵잠 만들려고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의 핵 확산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차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과 적극 공조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시선이 한층 더 달라졌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전략핵 잠수함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이 다시화될 것임을 시사했기.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정부 차원의 해협의 그룹을 출범했다. 이를 위해 비밀리에 양국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 중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곧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 방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냥 미국 핵잠 도입이 아닌 한국용 핵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한국은 몇 년 전부터 핵잠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동맹국인 미국이 우호적이지 않았고 핵 추진을 위한 연인 우라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핵 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해 육상 시험장을 내년에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정부는 경북 경주 간포 일대 내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서 민간 선박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발표했. 그런데 민간 선박 외군 당국과 방산 기업들이 핵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도 추진 중인 걸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이에 대해 방산업계 관계자는 핵자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육상 시험장이 문무대왕 연구소에 들어설 것이라며 핵자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에도 미국과 핵잠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연료로 우라늄 확보가 관건이었던 만큼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백자명 소형 원자로는 우라늄 농축도 19.75% 저농축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농축도 20% 넘는 고농축 연료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아예 차를 받아야 하지만 저농축 연료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권자력학회에서도 우라늄 235 농도가 20% 이하인 류에 대해서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부분 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분위기가 남달라 보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무서운 질주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범선은 선체 위에 세운 도체 바람을 태워 움직이는 배입니다. 사실 도치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선박에 많이 달리던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선도면 도출단 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세계 조선 업계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조선사들이 앞다 렌지선에 도출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하나오션이 일본 선사과 풍력보조 추진 시스템인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렌즈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자 렌즈선의 탑재 도체 역할에 대해 시선이 쏠렸는데요. 최근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몰 풍력보조 추진 시스템 윈드 챌린저를 탑재한 렌즈 운반선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윈드 챌린저는 범선에 장착된 독과 같은 형태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탈탄소와 흐름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7에서 16% 추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선 해운업계에 따르면 하나오 과을 설계한 윈드 챌린저 시스템은 최근 일본 회사 협회로부터 개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윈드 챌린저 설계는 모랬지만 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 위장 설계를 한 건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개념 승인이란 안전성과 성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오션으로부터 수주한 17만 4천 세제곱미터 금 멤브레인 렌즈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현재 상세 설계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7년 돛이 달린 LG 운반선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첨단 LG 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은 독과 유사한 윈드 챌린저를 만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윈드 챌린저와 같은 풍력을 활용하는 보조 기구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에서 추진력을 얻으면 연료 사용량은 이론적으로 10에서 50%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탄소 배출도 감소합니다. 조체 형태는 크게 윙세일, 로터 세일, 카이트 세일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윈드 챌린저는 윙세일의 일종으로 바람을 이용해 배의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추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엔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0% 안팎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에 따라 국제회사기구 2030년까지 전 세계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는 2008년 대비 10% 아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탄소화는 해운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 운송의 90% 책임지는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차지하며 연간 약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해운업과 항공업계는 탄소 저감과 기후 변화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투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녹색 연료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간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탄소 무배출 연료가 상용화되려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바람은 비용도 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해운업은 기존 선박 대비 탄소 배출을 20에서 30%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렴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풍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떠오른 게 바로 전통 기술인 도지나 양력을 만드는 전 장치였습니다. 세계 최대 선사 머스크와 세계 최대 곡물 회사로 해운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카일 등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색 아이디어를 적용한 선박을 새로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카일은 2023년 120피트 높이의 거대한 도 2개를 장착한 화물선을 시범 운항했다. 이래 연구에 의하면 돛이 설치된 선박은 탄소 배출량을 기존 선박 대비 최대 30%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도 자동화 팽창 도를 개발했습니다. 재미 크기의 날개 모양 도은 자동으로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풍력 보조 장치로 지존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낮춰줍니다. 핀란드 노스파워를 포함한 몇몇 회사들은 로터 세일을 개발 중입니다. 로터 세일 역시 바람을 이용해 추진력을 더하는 풍력 보조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력 기술을 적용하는 선주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비용입니다. 돛과 로터 장치는 각각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한 선박에 적어도 3개 이상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손익 분기점을 넘기려면 7터널이 걸리는데 적정 수준은 터보 5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 생겨났습니다. 하일, 머스크 탱커스 미쓰비시는 2019년 탄소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이 요르드 체결했습니다. 요르드 로터 세일을 포함한 20여 가지 탄소 저감 기술 대상으로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한국 조선사들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개발에 적극 뛰어들었고,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일본 선사몰 워즈 윈드 챌린저 탑재를 위한 렌즈 운반선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나오션은 17만 4천 세제곱미터 금 멤브레인 렌즈 운반선에 윈드 챌린저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도은 높이 49m, 너희 15미에 달하는 2개의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나일론 섬유와 열경화 성수지 결합한 물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녹이 쓸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돛에는 표고 접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센서를 통해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감지해 돛이 자동으로 확장 축소 회전합니다. 일본몰 이미 2022년에 인도된 10만 DW급 석탄 운반선 슈마루의 윈드 챌린저를 장착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윈드 챌린저로 운항할 때 최대 17% 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확인됐고, 윈드 챌린저 한 개당 연간 7에서 16%가량 탄소 배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몰이 이렇게 윈드 챌린저 설치에 열을 올리는 것인데요. 국내 조선사들 윙세일이나 로터 세일 등 방식을 통해 바람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풍력 보조 시스템을 적극 개발 중인데요. HD 현대미포는 이미 지난해 프랑스 선사제 피로엔 보부 수주한 13급 컨테이너선 5척의 윙세일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윙세일 시스템을 개발해 노르웨이 성급으로부터 개념 인증을 획득했고, 2020에는 한국 성급으로부터 독자 개발한 로터 세일 기술에 대한 개념 인증도 받은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 4월 거제시에서 선박 풍력 추진 보조 장치 로터 세일 실센터 공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오는 2026년 세계 최초의 로터 세일 실증 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로터 세일이 개발된 것은 1900년대 초 아주 오래전입니다. 하지만 내연 기관의 밀려 활용도가 무척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탄소 감축 요구가 높아지면서 탈탄소 보조 수단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견대 로터 세일은 천으로 만든 돛이 아닌 아파트 8층 높이에 회전하는 원통형 돛치가판 위에 여러 대 설치돼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로터 세일은 항해 중 발생하는 풍력으로 회전합니다. 원통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압력차를 이용해 선박의 추진력을 보태게 되는데요. 물체가 회전하면서 이동할 때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을 받는 마그누스 효과가 그 원리입니다. 이를테면 바람이 배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불 때 로터를 회전시키면 회전 방향에 따라 선박을 앞 혹은 뒤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터 세일은 설치가 간단하고 선박에 로터 세일을 탑재할 경우 6에서 88%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회험 업체인 터프톤이 자사 보유 건화물선 로터 세일을 탑재해 연료 소모를 10% 줄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얼마 전 세계 최초 마그네틱 베어링 모터 세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의 로터 세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자기 부상 원리를 이용한 베어링과 로터의 비접촉 지지가 가능한 로터 세일을 개발했는데 자기 베어링으로 추진대기 소음과 진동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마찰과 마모가 거의 없어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보수 또한 용이해졌습니다. 한국은 마그네틱 베어링 방식 로터 세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연안 선박 실증 플랫폼을 재제작해 2025년까지 실증을 진행하고 국제 표준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탈탄소, 탄소 저감이 해운업계의 발등에 분리된 상황에서 한국이 또 한 번 세계 최초 기술을 갖게 됨에 따라 해운업계의 탈탄소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핵잠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잠수함 연수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얼마 전 중국 우한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039의 E형 위안급 잠수함이 불현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외신들이 중국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 우한 양치 강변 우창 조선소로 추정되는 정박지에서 중국의 039의 E형 위안급 잠수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 주변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고 크레인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에 상해 열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039 E형 위안급 잠수함은 중국인민의 반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사라진 주력 잠수함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테지만 어쩐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상한 변화를 알아차린 건 페어 케이지 미해군 잠수함 전투장교인 톰 슈가트 신미국 안보센터 선임 연구원입니다. 앞서 슈가트 SNS 조선소 주변 위성 사진을 게시하며 잠수함이 정박되어 있던 곳에 크레인 바지선이 모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력 바지선이 모두 살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주인 대만 국방아카데미 전략연구소장은 중국 잠수함 침몰 원인은 내부 기계의 고장이나 외부 충돌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가들도 039의 E형 위안급 잠수함에 대해 균형 유지를 위해 채워놓는 평형수 탱크 고장, 체어 회로나 어뢰 발사관 문제 배기 밸브나 대형 베어링 파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신들의 지부를 드러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 운영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중국 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앞서 6월만 해도 중국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에 퍼졌는데 당시 대만 언론들은 대만 서안에서 200km 떨어진 대만업에서 찍힌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만 어민이 촬영한 것으로 진급탄도 미사일 발사 핵잠수함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포착된 겁니다. 앞서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정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남중국에서 칭다오 기지로 귀환하던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며 지적했었다건 작년에 중국 핵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침몰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 한 차례 발칵 뒤집어졌고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대만 국가안전국이 중국 핵잠 침몰 사고를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 잠수함의 민낯이 드러났었다. 국방부가 중국 핵 수함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바로 잡은 겁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의 핵잠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2세대 공구 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의 옆 인근 지역에서 침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은 사고를 낸 공구 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부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공구 3의 2형 잠수함은 함수의 6기에 533mm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 점은 현재까지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093 2형 잠수함 침몰 서른거진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흠집내기 위한 반중 세력과 외신의 음모라는 글만 검색되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당시 사실 부인했던 대만 정부 이국도 최근 국회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침몰을 공식 인정했지만 중국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18년엔 중국 핵자 너무 시끄러워 일본에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공구 3의 2형으로 불리는 중국의 11m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생카열도 인근 이역에서 일본에게 덜컥 발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게 발각돼 이틀간 쫓다닌 끝에 봉에서 중국의 국기인 성기를 도대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군에 발각했으며 일본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해군의 수치다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단 발각돼 잠수함의 독특한 음행이 이적에 의해 기록되면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일본 해군에 발각된 영구 3의 2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소음으로 유명했던 한급 핵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하며 만든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의 영구 1형 잠수함도 2004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절치부심해 만들었다는 영구 3의 2형 잠수함의 경우 영구 2형보 훨씬 조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영구형을 취업시킨 거였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슬비엠 모함이 자망 타격 훈련을 첫 공개하는 등 숨겨뒀던 강력한 한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3,000톤급 잠수함의 실제 자망 및 타격 훈련 공개는 이번이 최초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순주겨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올해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대형탄도 미사일 슬비엠 잠수함이라는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슬비엠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NRL 이남으로 침투의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데요.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 작전을 벌이던 안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의 NRL 인남 진입이 확인되자 안함은 원래 공격을 망설임 없이 준비하고 순식간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 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니 인해 사라지면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안무는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화 슬비엠 발사,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 잠수함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모함이 인용하는 슬비엠 수백 캠 이상 사거리를 내는 대용량 연료 대형탄두 등 상당히 커 오래를 쏘기 위한 소구경 짧은 수평 또는 경사 발사관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주요 군사 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벨레스 장착하고 핵탄두 슬비엠 운용하는데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꼽히면서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원함의 기공식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경남 거제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세배치 2번함 기공식을 개최하고 함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을 알렸습니다. 이번 2번함은 배치 원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정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등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 기업인 하나오션에 따르면 2번함은 내운년 함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잠수함이 제대로 명성을 날릴 판이 깔아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확대를 경계하면서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렸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군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HDN 대중공업과 하나오션갱이 뛰어들 전망으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000톤급 장보고 3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르면 올가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역사 3 최초 한국이 쟁점이 된 미대선 토론 두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토론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란 게 이국 현지 언론의 주된 평가였습니다. 올해 첫 대선 토론이 진행되는 CNN 프레스센터에 들어서자 간판 앵커인 울프 블리처 긴장된 표정으로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수백 명의 취재진들이 몰린 이날 대형 경기장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의 특징이라면 평소 미대선 토론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청중 한 명 없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토론을 벌였으며 두 후보가 소개될 연단일 간격은 불과 피트에 불과했죠. 사실상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후보의 주요 쟁점은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반도체 문제 그 외 끝나지 않는 너우 전쟁과 이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 및 중동에서의 전쟁이 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프레스센터의 출연은 100m 전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등 험한 경비가 펼쳐졌는데요. 곳곳에 경찰차들이 취재진들의 출입증을 확인했으면은 대선 후보들이 나타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프레스센터 곳곳에 보안 검색대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범했는지. 시큐리튼 백악관 출입 기자단의 출입조차 허용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관계자 측근 양 후보 캠프의 고위 참모진들이 지나다닐 예정이라 보안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참고로 한국도 대선 토론은 높은 시청률을 보이는 편이나 미 대선은 차원이 달랐는데요.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측이 지난 4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이번 토론이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 응답했으며 그중 68%는 TV 토론 전체 또는 일부를 생방송으로 볼 것 같다고 한 만큼 국민 대부분의 시선이 이날 토론에 집중될 전망이었다. 그러면 두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 때 처음 TV 토론을 했을 당시 7,300만 명 이상이 생방송을 시청했다고 하니 말이 필요 없는 빅이벤트가 분명했고, 그런데 이런 엄숙한 자리에 양 후보가 내세운 토론의 주제는 비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 후보는 전날부터 토론 직전까지 장외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바이든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라는 트럼프의 대선 구호는 억만장자를 위한 감세를 원하고 사회보장 및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난한 반면, 트럼프도 이날 첫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미국의 생존과 존재에 대한 위협이다. 바이든이 넘어지는 등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토론에서 본 바이든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 계단에서 넘어지고 자전거에서 쓰러지고 재킷도 입지 못하고 특화기를 잃는 사람에게 4년 더 백악관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양 후보는 최악 거짓말쟁이 멍청이 패배자 등 서로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론 내내 신 목소리를 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이어간 바이든에 대해선 현지 언론들은 후보 교체론 아직 언급하며 혹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바이든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한층 잠겨가는데요. 찌렁찌렁 목소리를 유지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8번에 거쳐 마른 가래를 삼키는 등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결국 코너에 몰린 바이든은 주장과 논거를 댈 때 번호를 매겨 제시하려 했지만 역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는 토론 내내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토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바이든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 갑자기 자신의 아들이 이라크에 파병 갔다가 암사의 판정을 받고 돌아온 얘기를 언급하는데요. 이에 트럼프는 바이든 임기 첫 해인 2021년 이뤄진 아프가 비슷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이었고 현재 위기에 처한 동맹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은 끝까지 미국의 패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 쏘아붙였습니다. 이쯤 되자 주요 쟁점은 현재 북로 조약으로 정세가 어두워지고 있는 한반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90분간의 토론에서 삼성이 한 차례 한국과 김정은이 각각 2차례 언급됐는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 새 한국이 왜 세상을 뒤집을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꾸준히 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정말 어리석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힘은 동맹국에서 나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나토 국가들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결국 미국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어 전 세계 신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하자 트럼프 후보는 충격적이게도 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3차 세계대전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보고서에 적혀있는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인 기술적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추격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과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 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월성에 있는 사기의 중수로는 핵폭탄 제조 물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99% 적합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 월성에 저장된 사용 회견을 재처리할 시 대략 26,000kg 육박하는 실제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정도의 양이면 무려 4,330 핵폭탄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며 매년 4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 상당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공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특성상 일단 마음만 먹으면 제2제 3회 제철이 공장을 단삭에 어리면 지을 수 있고 월성 원전 등을 통하여 증강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제조에 필수적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는 이미 생산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투발수단이었습니다. 핵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핵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고성능 폭약이 필요한데 이를 개발하는 데만 최소 5년 이상의 연구기간과 방대한 시험 장소 및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는 한국의 핵무장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한국의 군수 기업들은 미국조차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운영 중인 현무 미사일을 약간 개량하면 즉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원자력 잠수함 도입 등의 논의가 병행된다면 투발수단 문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술적 기반만 있다면 수소폭탄 100개를 제조하는데 최대 2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SLBM 실험의 성공은
한국이 단기간에 세계 최상위권의 핵보유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잠재력을 인지한 중국과 일본은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투입하며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퍼거슨 보고서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상정해 작성된 극비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이 핵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단순한 목적을 넘어 한국의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동북아 패권을 재편하려는 일종의 역전략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향후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